새벽 5시 경기도 부천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불빛으로 방 안을 살폈죠. 삐걱거리는 침대와 벽에 곰팡이가 핀 6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의 관리비가 따로 나가는 이 좁은 공간이 간호대학 수석 졸업자이자 국가고시 전국 1등 합격자가 사는 집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겁니다. 서연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온수가 나오긴 했지만 가스비를 아끼려고 한겨울에도 찬물만 썼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 밑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일이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게 이제 석 달째였으니까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서연은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만 다 갚으면 된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말이죠. 작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으로 버리려던 김밥 2줄이었죠. 점장님이 몰래 챙겨준 거였는데 서연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걸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도시락통에 김밥을 담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으로 버텼고 새벽 배달 알바로 생활비를 벌었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서연의 낡은 운동화는 젖은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작년 겨울에 구입한 19,000원짜리 운동화였는데 벌써 밑창이 다 닳아서 비만 오면 양말이 젖곤 했죠. 새 운동화를 살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리 수술비 200만 원 중에서 아직 60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산재를 당한 아버지는 지금도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새벽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 의학 용어를 암기했죠. 급성 심근경색, 심실세동, 기흉, 뇌출혈 같은 응급질환들의 증상과 처치법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오면 자신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영어 공부도 따로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사한 지 석 달이 됐는데도 그런 기회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낸 뒤 서연은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 병원으로 향했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입사한 지 석 달 된 이곳은 서연에게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입구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곳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밀려왔거든요. 선배 간호사 김미정이 커피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다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묘하게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오늘 일찍 왔냐는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미정은 공부만 한 애들은 일찍 오는 건 잘한다면서도 실전은 또 다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맥주사 놓는 거 옆에서 잘 보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죠. 서연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이 됐지만 정맥주사 한 번 제대로 놔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배들은 늘 서연을 옆에 세워두고 구경만 시켰습니다. 공부만 한 애가 환자 망치면 어떡하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서연은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그때 실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서연은 사물함 안쪽에 붙여둔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응급처치 전국 시뮬레이션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던 날의 사진이었죠. 교수님들이 실전 감각이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날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원에서 그 실력을 보여줄 기회는 없었죠. 사진을 쓰다듬으며 서연은 사물함 문을 닫았습니다.
아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응급실 수간호사 강지은이 밤새 들어온 환자 리스트를 브리핑했죠. 교통사고 환자 3명에 심정지 환자 1명, 급성 복통 환자 5명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에 꼼꼼히 적으며 들었지만 어차피 자신에게 돌아올 업무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든 케이스를 머릿속에 정리했죠. 강지은 수간호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일어서며 대답했죠. 오늘 2층 청소를 담당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어젯밤에 토사물 치우다가 제대로 못 닦은 곳이 있으니 다시 확인하라는 말도 덧붙였죠. 서연의 얼굴엔 아무 감정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미정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다른 선배 간호사 2명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간호대학 수석 출신이 바닥 청소를 한다는 게 우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도 배움이라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대걸레를 들고 복도로 나가면서도 서연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죠. 다른 간호사들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지만 서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유통기한 임박 김밥 한 줄을 꺼내 먹으며 서연은 핸드폰으로 의학 용어를 계속 암기했습니다. 한창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정과 다른 선배 간호사 2명이었죠. 그들은 서연을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미정이 서연의 영어 실력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발음 좀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도시락을 덮으며 일어섰죠.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이 의학 용어 몇 개를 또박또박 발음하자 김미정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발음은 진짜 잘한다면서도 발음 잘한다고 환자 살리는 건 아니라고 비꼬았죠. 공부만 한 애들은 머리만 좋지 손은 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선배들도 키득키득 웃었죠.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꾸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들은 곧 심심했는지 옥상을 떠났고 서연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에게 주어진 일은 여전히 잡무뿐이었죠. 환자 차트 정리하고 물품 정돈하고 침대 시트 교체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혈압 재는 것도 시켰지만 그것도 간단한 케이스만 맡겼죠. 급성 환자나 중증 환자는 절대 서연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죠. 오후 3시쯤 응급실에 외국인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상태였죠. 그는 계속 외국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여기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없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강지은 수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외국어를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 저 환자 좀 응대해보라고 지시했죠. 서연은 재빨리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죠.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서연이 유창하게 외국어로 말하자 환자는 놀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의사에게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후 단순 염자로 판명됐고 환자는 안심하며 서연에게 고마워했죠.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미정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외국어 통역은 잘하는데 그게 간호사 일의 전부는 아니라는 식이었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이제는 선배들의 비아냥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기회가 오면 그때 보여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서연은 차트를 정리하며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서연은 탈의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죠. 편의점 점장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죠. 서연은 가능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1시간에 저녁 먹고 쉴 시간 1시간, 그리고 다시 편의점까지 20분이면 충분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남은 김밥 한 줄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는 방에서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오늘도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괜찮다고, 기회는 올 거라고, 실력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돼 있다고 중얼거렸죠. 밤 10시에 서연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동안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환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나오는 사람들, 명품 쇼핑백을 든 커플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을 뿐이었죠. 언젠가 자신도 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점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야간이 좀 바쁠 것 같다는 말에 서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카운터에 서서 밤새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재고를 확인하는 일이 반복됐죠. 새벽 2시쯤 잠깐의 휴식 시간에 서연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1,000원짜리 할인 커피였지만 서연에게는 작은 사치였죠. 핸드폰을 꺼내보니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 잘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산재를 당한 후 허리 수술을 받았어도 여전히 통증에 시달린다는 걸 말이죠. 그 수술비 200만 원 때문에 서연은 이렇게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읽으며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에게 곧 다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 빛날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새벽 5시에 편의점 알바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1시간만 눈을 붙였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삶이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참고 또 참으면 기회가 온다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천공항 귀빈실에서였죠. 미국인 환자 한 명이 급성 증상을 보이고 있으니 즉시 이송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지은 수간호사가 전화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귀빈 환자라는데 미국 재벌이라고 하니 까다로울 것 같다며 다들 준비 잘하라고 지시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환자가 박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이틀 전 저녁 인천국제공항 제1귀빈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 남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죠. 제임스 케빈 해리슨, 미국 제약업계 3위 해리슨 파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 3명과 경호원 2명이 따라왔죠. 마치 대통령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공손하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한국말로 환영한다는 인사였죠. 하지만 제임스는 선글라스도 벗지 않은 채 손을 휘저으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영어로 말하라고. 자기는 한국말 같은 거 배울 생각 없다고 했죠.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공항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고 웃으며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귀빈실 소파에 앉은 제임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한국 최고 공항의 귀빈실이냐고, 미국 공항 일반 라운지만도 못하다고 중얼거렸죠. 비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의 기분을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해고당하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실제로 지난달에 비서 한 명이 커피 온도가 미지근하다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공항 직원이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전통차라며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제임스는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약 냄새가 난다고 투덜댔죠. 그러면서 코카콜라나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직원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제임스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죠. 저것들 봐, 맨날 고개만 숙이고 다니네.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굴해? 비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라서 그렇다고, 존중의 표시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예의고 뭐고 간에 자기 눈엔 그냥 약해 보인다고, 미국에선 저렇게 굽실거리면 무시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1시간 뒤 제임스 일행은 강남의 특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00만 원짜리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었죠. 하지만 제임스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침대가 작다고, 욕조가 좁다고, 창문에서 보이는 야경이 형편없다고 했죠. 호텔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제임스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 최고 호텔이라고? 뉴욕 호텔의 반도 안 되는데? 매니저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했지만 제임스는 손을 휘저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과 함께 문을 쾅 닫아버렸죠. 복도에 남겨진 매니저와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제임스 같은 귀빈 고객을 화나게 하면 호텔 평판에 타격이 오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한국 지사 직원들과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이었죠. 제임스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에어컨 온도가 높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직원들이 허겁지겁 온도를 낮추는 동안 제임스는 팔짱을 끼고 시계만 쳐다봤죠. 자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사장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임원이었지만 제임스 앞에선 신입사원처럼 조심스러웠죠.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탁자에 던져버렸습니다. 12%가 뭐가 대단하냐고, 미국 본사는 30% 성장했다고 비웃었죠. 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참으며
한국 시장 특성상 보수적이라서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제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그만하고 결과나네. 여기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 같은데?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제임스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기가 죽어 있다고, 이래서 미국을 못 따라온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사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해고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한식당 주인이 정성껏 차린 한정식을 내왔죠. 제철 나물에 된장찌개, 갈비찜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젓가락을 들더니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풀떼기만 가득하다고 비웃었죠. 제대로 된 스테이크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지사장이 한국 전통 음식이라며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훌륭하다고 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코를 찡그리며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 못 먹는다고 햄버거나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방에서 정성껏 준비한 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참고 웃으며 물러났죠. 식사 후 제임스는 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빨래를 널어놓은 옥상, 낡은 간판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죠. 그리고는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비웃는 글을 썼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현실이라고, 미국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수천 명의 팔로워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도 달렸죠. 저녁이 됐습니다. 제임스는 호텔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비서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틀만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갈 거라고, 여기는 볼 게 없다고 했죠. 비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프신 데는 없으시냐고 비행 후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슴 부근을 잠깐 움켜쥐는 모습도 보였죠. 비서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지만 제임스는 화를 냈습니다. 한국 병원에 가라고? 미쳤어? 여기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후진적인데. 아프면 일본 가서 치료받을 거야.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임스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쓰라렸지만 개의치 않았죠. 그는 한국이 싫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제임스는 클럽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서들이 강남의 유명 클럽을 추천했고 제임스는 그곳으로 향했죠. 클럽 안은 요란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임스는 바에 앉아 술을 주문했죠. 데킬라 샷을 연거푸 3잔이나 마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인이냐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죠. 제임스는 대충 미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성이 미국은 좋은 나라라며 부러워했죠. 제임스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좋지. 한국 같은 데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셨죠. 점점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지만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서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비서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 1시쯤 제임스는 클럽을 나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얼굴은 창백했죠.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죠. 제임스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비서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임스의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이 가빠져 있었거든요. 비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병원으로 예약해. 한국 병원은 절대 안 가.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무리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믿을 수 없다고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쓸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는 한숨을 쉬며 일본행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30분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제임스가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팔까지 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비서가 다시 한번 한국 병원에 가자고 애원했습니다. 제임스는 거부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싫어. 한국 병원. 그 순간 제임스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죠. 비서가 비명을 지르며 응급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구급차가 즉시 출동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비서는 제임스를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외쳤지만 제임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제임스를 들것에 싣고 재빨리 이송 준비를 했죠. 비서가 어느 병원으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구조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라고 대답했죠.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이었거든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제임스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천장의 조명을 받죠. 구조사가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제임스는 중얼거렸죠. 한국 병원 싫다고 일본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사는 알아듣지 못했죠. 그저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강지은 수간호사가 들것을 확인하며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귀빈 환자니까 조심하라고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하라고 말했죠. 간호사들이 제임스를 응급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때 박서연이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강지은 수간호사가 서연을 불렀죠. 외국인 환자니까 내가 담당하라고 의사소통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임스에게 다가갔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 앞에 누워있는 이 남자가 이틀 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했는지 말이죠. 제임스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보였죠. 젊은 한국인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제임스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죠. 설마 이런 애가 자기를 담당한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간호사? 농담이겠지. 하지만 다음 순간 가슴 통증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제임스는 신음하며 몸을 뒤틀었죠. 서연은 침착하게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계를 감고 맥박을 재고 심전도 기계를 준비했죠. 제임스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제임스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한국 병원 응급실이었죠. 벽에 붙은 한글 안내문들, 복도를 오가는 한국인 의료진들, 모든 게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혈압계를 감으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제임스는 눈살을 찌푸렸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이 젊은 간호사가 자신을 만진다는 게 불쾌했습니다. 서연이 혈압 측정을 시작하려는 순간 제임스가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너 몇 살이야? 겉보기엔 25도 안 돼 보이는데.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6세라고 입사한 지는 석 달 됐다고 말했죠. 제임스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신입이 자기를 담당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지은 수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문제냐고 물었지만 제임스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저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애송이가 자기를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경력 있는 간호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귀빈 환자를 화나게 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서연에게 물러서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무시당하고 밀려나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응급의학과 최민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며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죠.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라는 것, 즉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과장은 강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박서연이 외국어를 제일 잘하니까 계속 담당시키라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했죠. 제임스는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신입 간호사 따위한테 치료받을 생각이 없다고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최 과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고. 싫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말문이 막혔죠. 최 과장이 서연에게 지시했습니다. 심전도 찍고 혈액 검사 준비하라고. 정맥로 확보도 해야 한다고 말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빨랐고 정확했죠. 심전도 기계를 가져와 정극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한국 간호사 따위는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죠.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제임스를 바라볼 뿐이었죠. 최 과장이 제임스에게 경고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협조 안 하시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제임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숨쉬기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다시 정극을 붙이기 시작했죠. 제임스는 그녀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심전도를 찍었죠. 기계에서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그래프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ST 분절 상승이 보였거든요.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최 과장에게 보고했죠. 최 과장이 그래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즉시 심혈관 조영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는 서연에게 정맥로 확보하고 아스피린 300mg 투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준비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임스는 서연이 주사 바늘을 준비하는 걸 보고는 손을 저었습니다.
너 같은 신입이 자기한테 주사를 놓는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혈관 잘못 찔러서 멍들면 어쩔 거냐고 경력 있는 사람 불러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강지은 수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죠. 자신이 물러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지금 당장 정맥로 확보해야 한다고 서연에게 지시했죠. 서연은 고개를 들고 제임스의 팔을 잡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 같은 목소리였죠. 그녀는 제임스의 팔에서 혈관을 찾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혈관을 더듬으며 최적의 위치를 파악했죠. 제임스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이 신입 간호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서연이 알코올 솜으로 팔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들었죠. 제임스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통증을 각오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느껴진 건 미세한 따끔함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단 1초 만에 정맥로를 확보했거든요. 바늘이 혈관에 정확히 들어갔고 역류 혈액이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눈을 떴습니다. 이미 주사가 끝나 있었죠. 테이프로 고정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봤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었고 멍도 들지 않았거든요. 최 과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연 역시 잘하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스피린을 준비해서 제임스에게 건넸죠. 제임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죠.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심근경색 응급 처치용 약이라고 지금 드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약은 믿을 수 없다고 미국 약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최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은 다 똑같다고 지금 안 드시면 책임 못 진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마지못해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키며 얼굴을 찌푸렸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최 과장은 즉시 심혈관 조영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제임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술 안 하면 심장 근육이 괴사한다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송할 수는 없냐고, 거기서 치료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면 그 안에서 사망한다고, 여기서 즉시 시술받아야 산다고 단언했죠. 제임스는 비서를 봤습니다. 비서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서 치료받으시라고,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애원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시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제임스를 시술실로 이송할 준비를 했죠. 침대 난간을 올리고 링거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제임스는 서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시술실까지 따라오는 거냐고, 신입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웃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를 밀며 복도로 나갔죠. 제임스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운이 정말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시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혈관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죠. 제임스에게 시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서해부에 카테터를 넣어서 관상동맥까지 접근한다고, 막힌 부분을 스텐트로 뚫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공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죠. 전문의는 95%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합병증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죠. 제임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거든요. 비서가 손을 꼭 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시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서연을 봤죠.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을 뻔한 상황인데도 저 간호사는 아무 감정도 없다는 게 불쾌했죠. 그는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죽는 게 재밌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지 않았다고, 그저 담담한 표정일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냉정하다고, 환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제임스는 마취된 상태에서도 불안했죠. 한국 의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실수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술은 순조롭게 진행됐죠. 40분 후 막힌 혈관이 뚫렸고 스텐트가 삽입됐습니다. 제임스는 살았습니다. 시술실에서 나온 제임스는 회복실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박서연이 다시 그를 맡았죠.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출혈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임스는 병실로 옮겨졌고 이틀간 입원 관찰이 결정됐죠. 담당 간호사는 여전히 박서연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불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 과장이 서연이 외국어도 잘하고 실력도 좋다며 계속 담당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제임스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한국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야 한다는 게 고역이었죠. 특히 저 신입 간호사한테 계속 당해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구했으니 참아야 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신입 간호사가 사실은 엄청난 실력자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목숨을 또 한 번 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6시 박서연은 제임스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바이탈 사인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연의 발소리를 듣고는 눈을 뜨며 인상을 찌푸렸죠. 또 너야? 교대 안 해? 서연은 대답 대신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제임스의 팔에 감으며 측정을 시작했죠. 제임스는 그녀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병원 침대가 너무 불편하다고 투덜댔습니다. 서연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혈압 수치를 확인했죠. 120에 80, 정상 범위였습니다. 제임스는 서연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한다고, 한국 간호사들은 예의가 없다고 비난했죠.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봤습니다. 혈압은 정상이라고, 아침 식사 후에 의사 회진이 있을 거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죠. 불편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하시면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로봇 같다고, 역시 신입은 융통성이 없다고 비웃었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트에 바이탈 수치를 기록하고 병실을 나가려 했죠. 하지만 제임스가 불렀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채워 건넸죠. 제임스는 물을 받아 마시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미국 병원이었으면 벌써 퇴원했을 텐데. 한국은 뭐든지 느려. 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저 물컵을 치우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제임스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간호사는 정말 감정이 없는 것 같다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참고 있을 뿐이었죠. 오전 9시 최민준 과장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제임스의 상태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시술 부위도 잘 아물고 있고 심전도도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입원하면 퇴원 가능하다고 했죠. 제임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한국 병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최 과장은 경고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죠. 제임스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를 바꿀 수는 없냐고, 저 신입 말고 경력 있는 사람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연이 가장 적임자라고, 외국어도 잘하고 실력도 뛰어나다고 말했죠. 제임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입이 무슨 실력이냐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최 과장은 피식 웃으며 병실을 나갔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병원 식사가 나왔는데 제임스는 쟁반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역국에 나물 반찬, 현미밥이었거든요. 제임스는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냐고, 당장 햄버거나 피자를 시켜오라고 명령했죠.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심장 환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병원 식단을 따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화를 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누가 뭐래냐고, 당장 시키라고 소리쳤죠. 비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전화하는 걸 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기름진 음식 드시면 재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임스는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소리쳤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환자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미 높다고, 지금은 저지방 식단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는 차트를 밀어냈습니다. 닥쳐. 내가 의사야? 간호사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죠.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제임스는 비서에게 다시 햄버거를 주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거는 순간 서연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제임스를 똑바로 봤죠. 책임은 환자분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제임스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봤죠. 저런 건방진 신입은 처음 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햄버거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오후 2시쯤 햄버거가 도착했습니다.
제임스는 배고팠던 터라 단숨에 먹어치웠죠. 기름진 패티와 치즈, 감자튀김까지 전부 먹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지만 제임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간호사 따위가 뭘 안다고 간섭하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오후 4시쯤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제임스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숨쉬기가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햄버거를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됐습니다. 제임스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이상하다고, 뭔가 조이는 것 같다고 말했죠. 비서가 황급히 간호사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침 서연이 지나가고 있었죠. 비서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임스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죠. 100에 60까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제임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왼쪽 팔까지 저리다고 말했죠.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재발 증상이었습니다. 햄버거의 기름기가 혈관을 자극한 거였죠. 서연은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코드 블루 315 호실. 응급 호출이었습니다. 복도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죠.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최민준 과장도 뛰어왔습니다. 제임스의 상태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죠. 심전도를 다시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심전도 기계를 가져와 있었습니다. 빠르게 전극을 붙이고 기계를 작동시켰죠.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최 과장이 그래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정맥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제임스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산소 투여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 최 과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호사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죠. 약품 카트 위치를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니트로글리세린을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제임스의 혀 밑에 약을 넣어줬습니다. 동시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산소 유량을 조절했습니다. 링거 속도도 높였죠. 제임스의 혈압을 올려야 했거든요. 서연의 손놀림은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경험한 것처럼 능숙했죠. 최 과장이 그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서연, 넌 정말 신임 맞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임스의 상태에만 집중했죠.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제임스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평소에 조용하고 온순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3분 후 제임스의 증상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효과를 발휘한 거였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죽을 뻔했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최 과장이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뭘 드셨냐고, 병원 식사 외에 다른 걸 먹었냐고 물었죠. 제임스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햄버거를 먹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경고했을 텐데요. 기름진 음식 피하라고.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과장이 한숨을 쉬며 서연을 봤죠. 잘했다고, 내가 빨리 대처해서 큰일 안 났다고 칭찬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서연을 쳐다봤죠. 신입이라고 무시했던 그 조용한 간호사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지은 수간호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처했냐고 물었죠.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는 걸 알았고 재발 가능성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임스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다시 평소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죠. 차트를 정리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그 능숙한 대처가 정말 신입 간호사의 것이었을까 의심스러웠죠. 최 과장이 제임스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음식 먹지 말라고, 다음엔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반항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힐끗 봤습니다. 그녀가 미리 경고했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의료진들이 하나둘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도 나가려는데 제임스가 불렀죠. 서연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죠. 제임스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신입 간호사, 뭔가 보통이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제임스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넘기고 나니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신입 간호사가 두 번이나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고맙다고 말한 게 후회됐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으니까요. 복도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 발걸음 소리, 급박한 목소리들이 뒤섞였죠. 제임스는 고개를 들어 병실 문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응급실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거였죠. 시내버스와 승용차 세대가 연쇄 추돌했고 부상자가 15명이나 됐습니다. 구급차가 줄줄이 도착했고 응급실은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됐죠. 강지은 수간호사가 비상 소집을 걸었습니다. 병동 근무 중인 간호사들까지 전부 응급실로 내려오라는 지시였죠. 박서연도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바이탈 체크를 마치고 재빨리 응급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제임스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죠.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피 흘리는 환자들, 울부짖는 보호자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의료진들로 가득했죠. 서연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중증 환자 5명, 중등도 환자 8명, 경증 환자 2명이었습니다. 최민중 과장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중증 환자부터 우선 처치하라고, 경증 환자는 나중에 봐도 된다고 외쳤죠.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했죠. 야간 근무라 원래 인원이 적은 데다 갑작스러운 대형 사고라 손이 모자랐습니다. 서연은 가장 심각해 보이는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40대 남성으로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죠.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목 보호대를 채우고 출혈 부위를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쇼크 상태입니다. 링거 라인 즉시 확보 필요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링거를 가져왔지만 손이 떨려서 정맥류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바통을 넘겨받았죠. 단 3초 만에 정맥류를 확보했습니다. 굵은 바늘로 한 번에 성공했죠. 링거 속도를 최대로 올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과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박서연, 다음 환자. 서연은 즉시 옆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20대 여성이 누워 있었는데 복부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뇌출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복부를 촉진했습니다. 딱딱하게 경직돼 있었죠. 즉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복강내 출혈 의심, 즉시 영상의학과 연락 필요합니다. 서연이 외치자 한 간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라 영상의학과 의사가 당직실에서 자고 있었죠. 깨우러 가야 했습니다. 그 사이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골절돼 있었고 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죠. 개방성 골절이었습니다. 학생은 고통에 울부짖고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어머니를 진정시켰죠.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다리 괜찮겠냐고, 평생 못 걷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곧 올 거라고, 지금은 출혈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고 부목을 댔습니다. 학생이 비명을 질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죠.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치를 끝냈습니다. 출혈이 멈췄고 학생의 비명도 잦아들었습니다. 진통제가 효과를 발휘한 거였죠. 네 번째 환자로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심전도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환자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한 거였죠. 부정맥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서연은 침착하게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심실세동이었습니다. 즉시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서연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간호사 한 명이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패드를 환자 가슴에 댔죠. 150줄 충전을 확인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환자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불규칙했죠. 서연은 다시 충전했습니다. 200줄. 다시 한번. 두 번째 제세동이었습니다. 이번엔 심전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환자의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민중 과장이 서연을 보며 눈을 크게 떴죠. 박서연, 넌 대체... 하지만 서연은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에게서 또 비명이 들렸거든요. 서연은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50대 여성이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죠. 기흉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청진기로 폐음을 들었습니다. 한쪽 폐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긴장성 기흉입니다. 즉시 흉관 삽입 필요합니다. 최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진단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흉관 삽입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처치였습니다. 최 과장이 준비를 시작했고 서연은 보조했죠.
환자를 안정시키고 필요한 기구들을 재빨리 건넸습니다. 10분간의 처치 끝에 환자의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최 과장이 땀을 닦으며 서연을 봤죠.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신입 간호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조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1시간 반 동안의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응급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모두 안정됐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수술실로 올라갔죠. 경증 환자들도 처치를 받고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유니폼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강지은 수간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너 정말 신입 맞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사한 지 3달 됐다고 신입이 맞다고 대답했죠. 강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 서연의 움직임은 10년 경력 간호사보다 능숙했거든요. 환자 우선순위 판단, 응급처치, 의사 보조까지 완벽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청소나 시키고 무시하던 그 조용한 신입이 아니었죠. 오늘 밤 응급실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살린 건 박서연이었습니다. 김미정 선배는 할 말을 잃은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중 과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박서연,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경력 없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죠. 병원 경력은 3달이 맞다고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시뮬레이션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은 내 이력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죠. 최 과장이 가버리자 서연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들킬까봐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병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제임스의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섰다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바이탈 체크를 해야 했거든요. 제임스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유니폼에 묻은 피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대답 대신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제임스의 팔에 감으며 측정을 시작했죠. 제임스는 계속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겪고 온 것 같았죠.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웠구나 싶었죠. 그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너 환자들 많이 도왔어? 서연은 혈압 측정을 마치고 차트에 기록하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다행히 모두 안정됐다고 말했죠. 제임스는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조용한 신입 간호사가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보통 사람이 아니지? 서연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죠. 그냥 열심히 하는 간호사일 뿐이라고, 특별한 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서연은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죠. 고마워.
2번이나 살려줘서.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문을 닫았죠.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질 거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중 과장은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연의 인사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죠. 어젯밤 응급실에서 보여준 그녀의 실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입 간호사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인사팀 직원이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최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박서연 26세, 서울간호대학 졸업, 학점 4.5 만점에 4.5, 전체 수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전국 1등 합격이라는 기록도 있었죠. 최 과장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죠. 수상 경력란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15회 전국 간호대학생 응급처치 시뮬레이션 대회 금메달, 대한간호협회 회장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최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급처치 대회 금메달? 최 과장은 그 대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간호대학생들이 모여서 응급상황 시뮬레이션을 겨루는 대회였죠. 심정지, 외상, 중독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지 평가받는 대회였습니다. 금메달을 받았다는 건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뜻이었죠. 최 과장은 강지은 수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파일을 보여주며 물었죠. 이거 알고 있었냐고, 박서연이 이런 경력이 있다는 걸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강지은은 파일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강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달 동안 청소나 시키고 잡무만 맡겼던 그 신입이 전국 1등이었다니 충격이었죠. 그녀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를 맡겼다면 진작에 그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전체가 박서연 얘기로 떠들썩했죠.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신입이 아니라 천재였다고, 어젯밤 응급실에서 혼자 5명을 살렸다고 말들이 오갔습니다. 김미정은 휴게실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렸죠. 박서연을 놀리고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공부만 하느라고, 실전은 약할 거라고 무시했던 게 부끄러워졌죠. 한 선배 간호사가 김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맨날 박서연한테 발음 시험 보게 하고 그랬잖아. 이제 어쩔 거냐고 물었죠. 김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커피만 홀짝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임스의 병실에도 소문이 들렸습니다. 비서가 복도에서 들은 얘기를 전해줬죠. 제임스를 담당하는 그 신입 간호사가 사실은 엄청난 실력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비서의 말을 듣고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전국 1등?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대학 수석 졸업에 국가고시 전국 1등이라고, 응급처치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다고 말했죠. 제임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가난해 보이던 신입 간호사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지난 이틀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모욕했는지 생각났죠. 신입 따위, 한국 간호사 따위라고 비웃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후 2시쯤 서연이 제임스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한 모습이었죠. 바이탈 체크를 위해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제임스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제임스의 시선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혈압을 재기 시작했죠. 너 전국 1등이었어?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혈압 측정을 계속했죠. 제임스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혈압 수치를 확인한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임스는 화가 났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죠. 그런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냐고,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왜 참고만 있었냐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차트에 기록을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어차피 신입은 신입이라고 생각했죠. 제임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설령 그녀가 전국 1등이라고 말했어도 자신은 믿지 않았을 거였죠. 그래도 미안해. 제임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봤죠.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제임스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서연은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왔다는 뜻이었죠. 가난하고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늘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당했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임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익숙하다는 게 슬픈 말이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를 정리하고 병실을 나가려 했죠. 제임스가 다시 불렀습니다. 박서연. 서연이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제임스는 침대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나 정말 미안해. 너한테 한 말들 다 후회해. 서연은 잠시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미소 지었죠.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환자분이 건강하게 퇴원하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제임스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죠. 저녁 무렵 최민중 과장이 제임스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종 검진을 위해서였죠. 제임스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퇴원해도 좋다고, 다만 일주일간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임스는 최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박서연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그녀의 배경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죠. 최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의료진의 개인정보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서연은 이 병원에서 가장 가난한 직원입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 과장이 계속 말했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병원 일을 한다고, 아버지 병원비를 갚느라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제임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도 저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연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어떤 환자든 차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죠. 그게 진짜 프로라고, 그게 진짜 간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재벌 2세로 태어나서 모든 걸 가지고 살았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오직 실력으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일까 생각하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밤 10시 서연이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제임스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불빛이 보였죠.
제임스가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가자 제임스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할 게 많다고 말했죠. 서연은 바이탈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너, 꿈이 뭐야? 서연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간호사가 되는 거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좋은 간호사가 뭐냐고, 어떤 게 좋은 간호사냐고 물었죠. 서연은 혈압 수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환자가 나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요. 부자든 가난하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제임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서연을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그녀는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죠. 그게 진짜 프로 정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건 없다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제임스는 서연의 그런 겸손함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병실을 나가려는데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퇴원하면 다시 못 보는 거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하시면 담당이 바뀐다고 외래 진료는 다른 간호사가 맡을 거라고 말했죠. 제임스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서연의 진가를 알았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 진심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제임스가 변한 것 같다고, 처음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고 느꼈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임스가 노트북으로 뭘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말이죠. 퇴원 전날 아침, 제임스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노트북으로 본 그 서류들이 계속 떠올랐죠. 해리슨 파마 한국 지사의 내부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비서가 보낸 파일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지사가 지난 3년간 저가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품질이 낮은 중국산 부품을 썼고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사고가 은폐됐다는 기록도 있었죠. 제임스는 그 보고서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자기 회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고 기록 중에 한 건이 눈에 띄었거든요. 3년 전 부천의 한 의료기기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였습니다. 불량 기계가 작동 중 폭발해서 노동자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죠. 회사는 그 사고를 은폐하고 최소한의 보상만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기록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천 3년 전 의료기기 공장 산재 사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산재 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비서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박정수라는 50대 남성이었고 현재 부천에 거주 중이라고 했죠. 허리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고 딸이 간호사로 일하며 병원비를 갚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 박서연, 성이 같았습니다. 제임스는 재빨리 계산했죠. 3년 전이면 서연이 간호대학 4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산재를 당해서 병원비가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을 거였죠.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임스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회사가 서연의 아버지를 다치게 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불량 기계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였죠. 제임스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어제 말했죠. 서연이 이 병원에 입사한 이유 중 하나가 해리슨 파마와 거래하는 병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서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다치게 한 회사의 재벌이 환자로 왔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도 서연은 제임스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2번이나 목숨을 구했죠. 제임스가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해도 참았습니다. 환자는 환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프로답게 행동했던 겁니다. 제임스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서연이 마지막 바이탈 체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모습이었죠. 혈압계를 꺼내며 제임스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이상하다는 듯 제임스를 봤죠. 환자분,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제임스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너, 알고 있었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혈압부터 재자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 회사가 내 아버지를 다치게 한 거 알고 있었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서연은 혈압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입사 전부터 알았습니다. 조사했거든요. 해리슨 파마가 한국 지사를 두고 있다는 것, 그 지사가 아버지 공장과 거래했다는 것, 불량 기계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 전부요. 제임스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 병원에 입사한 것도 혹시 해리슨 파마 관계자가 오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 복수할 생각이었다는 뜻인가 싶었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환자는 환자일 뿐이에요. 환자분의 회사가 뭘 했든 환자분이 어떤 사람이든 제 앞에 있는 건 그냥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울컥했습니다. 서연의 프로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깨달았죠. 자기 아버지를 다치게 한 회사의 사람을 살리다니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죠. 환자분 잘못이 아닙니다. 회사가 한 일이지 환자분이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임스는 그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회사였으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세운 회사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보상할게. 내 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할게. 서연이 제임스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임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냐고, 화가 나지 않냐고 물었죠.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화는 났었습니다. 많이요. 하지만 화낸다고 아버지 다리가 나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해서 병원비 갚고 아버지 돌보면 되는 거죠. 제임스는 서연의 강인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제임스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한국 지사의 비리도 전부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서연, 내가 약속할게. 한국 지사 비리 전부 조사해서 바로잡을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상할 거야. 서연은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죠.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건강해지시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제임스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프로였죠. 개인적인 감정보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진짜 의료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제임스의 퇴원 수속이 시작됐습니다. 최민중 과장이 최종 검진을 하고 퇴원 허가를 내렸죠. 제임스는 옷을 갈아입으며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틀간 머물렀던 이 방에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배웠죠. 병실 문을 나서는데 복도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제임스에게 퇴원 서류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죠. 건강하세요. 기름진 음식 피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 오셔야 합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받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제임스를 봤죠. 제임스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목숨 구해줘서, 인생 바꿔줘서.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생을 바꿨다니 무슨 말이냐는 눈빛이었죠.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너 만나기 전에 나는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만 믿고 살았지. 근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강한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대단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임스가 계속 말했죠. 너는 내 선생님이야. 인생의 선생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간호사일 뿐이라고, 특별한 거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 중 하나라는 걸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제임스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유니폼도 조금 낡아 보였죠. 하지만 제임스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그때도 내가 담당해줘.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래는 다른 간호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제임스는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최악의 경험을 할 뻔했지만 결국 인생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다고 느꼈죠.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지사 비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회사를 제대로 된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가 정말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 오만한 재벌 2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성장하는 걸 보니 보람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임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그리고 그 일이 서연의 인생까지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바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한 달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박서연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서연아, 이 환자 정맥로 좀 잡아줄래? 내가 하면 환자가 안 아파해. 김미정 선배가 서연에게 공손하게 부탁했습니다.
예전에 무시하고 놀리던 그 선배가 이제는 존댓말을 쓰며 도움을 요청했죠.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에게 다가가 능숙하게 정맥류를 확보했습니다. 강지은 수간호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오라는 말에 서연은 긴장했죠.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지은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너 응급실 주임 간호사로 발령 났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사 4개월 만에 주임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강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감사하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지은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열어보니 장학금 증서가 들어 있었죠. 해리슨 파마 의료인 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총 3년간 지급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면 아버지 병원비를 다 갚고도 남는 돈이었죠. 더 이상 편의점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 주는 건가요? 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리슨 파마에서 한국의 우수한 의료인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었다고, 첫 수혜자가 서연이라고 말했죠. 서연은 제임스가 약속을 지킨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었죠. 이제는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올라가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연은 받았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연 간호사님? 저 제임스예요. 서연은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한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제임스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외래 진료 왔는데 서연을 만날 수 있냐고,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괜찮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임스가 병원 앞 카페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옥상을 내려가 병원 밖으로 나갔죠. 카페 앞에 제임스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고 미소도 밝았죠. 오랜만이에요, 박서연 간호사님. 서연도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제임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학금 받았다면서요? 축하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손사래를 쳤죠. 당연한 거라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리려고요. 서연이 봉투를 열어보니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리슨 파마가 박정수 씨에게 산재 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추가로 평생 의료비 지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임스를 봤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데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아버님이 받으셔야 할 보상이라고 말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임스가 당황하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잘못을 바로잡은 것뿐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지사는 어떻게 됐냐고, 비리는 다 정리됐냐고 물었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조사했어요. 지사장은 해임했고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도 전부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 전부 찾아서 보상했어요. 총 15명이었는데 모두 합의하셨어요. 서연은 제임스가 정말 약속을 지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말이죠. 제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 지사 경영을 투명하게 할 겁니다. 품질 관리도 강화하고 직원 복지도 개선할 거예요. 제가 직접 감독할 겁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제임스가 한국에 남는다는 뜻인가 싶었죠. 제임스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한국 지사를 제가 맡겠다고요.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제가 설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많다고 여기서 제대로 된 경영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서연은 제임스가 정말 변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오만한 재벌 2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의 제임스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경영인이었습니다. 박서연 간호사님이 저를 바꿔놨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프로 정신과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말이죠. 혹시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임스가 급하게 덧붙였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의 표시로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버님도 모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서연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보상금 소식을 듣고 울먹이시던 아버지가 생각났죠. 제임스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제임스가 예약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는데 제임스는 이미 도착해 있었죠. 박정수를 보자 제임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아버님께 큰 피해를 드렸습니다. 박정수는 제임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젊은 친구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네. 내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책임지는 걸 보니 대단하다. 식사 내내 세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임스는 박정수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었고 박정수는 미국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임스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박서연 간호사님, 혹시 꿈이 뭐예요? 서연은 예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던 게 떠올랐죠. 병실에서 제임스가 물었을 때 좋은 간호사가 되는 거라고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좋은 간호사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가난해서 꿈을 포기하는 의료인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죠. 그럼 저희 재단 이사로 와주시겠어요? 해리슨 파마 의료인 장학재단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서연은 놀라서 명함을 받습니다. 제임스 K. 해리슨 파마 한국지사장 겸 의료인 장학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제임스를 봤습니다. 저는 간호사예요. 재단 이사는 무리예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니까 필요하다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 재단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득했죠.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의료인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제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라는 걸 알았죠. 석 달 후 서울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의 우수 간호사 시상식이었죠. 박서연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박서연 간호사는 입사 1년도 안 돼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응급실의 표준을 높였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 올해의 우수 간호사로 선정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 간호사들, 의사들, 직원들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뒷자리에는 박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보며 눈물을 닦았죠. 그 옆에는 제임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서연은 복도에서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제임스가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죠.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은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재단 이 사건은 생각해 봤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다고 하지만 병원 일도 계속하겠다고 대답했죠. 제임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당신이라면 둘 다 완벽하게 해낼 거예요. 두 사람은 복도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재단의 방향, 한국 의료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느새 서연과 제임스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돼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아니, 이사장님, 한국이 이제 좋아지셨어요? 제임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최고예요. 여기서 인생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으니까요. 서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배웠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제임스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죠. 한 달 전만 해도 오만하고 무례했던 사람이 이제는 책임감 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두 박서연 덕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서연은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장학금과 급여 인상으로 아버지 병원비도 다 갚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재단 회의에서 봬요. 제임스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고 가장 힘들 때 만난 가장 무례한 환자가 결국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느꼈습니다. 서연은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야경을 보며 언젠가 빛날 날을 꿈꿨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저녁 내가 차렸다. 어서 와라.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서연은 메시지를 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건강해지셨고 집에 가면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오지만 존경은 실력에서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박서연은 가난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고 제임스는 부자였지만 겸손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됐죠. 병원 응급실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박서연 같은 의료인들이 묵묵히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었죠. 서연은 옥상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간호사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선생님으로서 말이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